최근 원화 가치가 불안정해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1,500원선을 위협 1,48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경제의 위험을 알리는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과 같아 모두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속하게 합동 마이크를 잡고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원화의 지나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의 쏠림 현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구두 개입으로 정부가 직접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 전 경고장을 날리는 행위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인데 이번에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당근 카드까지 꺼내들며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 나가 있는 달러를 국내로 다시 가져오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구두 개입과 대책 발표 직후 환율은 1,480원대에서 1,460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하루 만에 30원 넘게 하락하여 1,440원대까지 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엄포를 놓았는데도 시장은 왜 쉽게 안심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외환 딜러들의 투기적인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즉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거대한 의문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정부의 말과 정책이 과연 시장을 진정시킬 최후의 통첩이 될지 아니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외침으로 끝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숨죽인 채 정부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긴급한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경고해도 시장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화 약세는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아주 냉정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의 진짜 시작점은 놀랍게도 한국 내부가 아니라 바다 건너 미국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들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3.75%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0%에 머물러 있어 한미 금리차는 약 1.25%포인트라는 유의미한 격차를 보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단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가 원화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환율 변동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낮은 이자의 원화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 세력의 장난이 아니라 수익을 쫓아 움직이는 글로벌 자금 흐름의 아주 냉정한 기본 원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내부의 구조, 즉 상대적으로 과하게 풀린 유동성입니다. 한국은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민감한 상황 때문에 금리를 미국만큼 과감하게 올리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비교적 많은 돈이 풀린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높은 금리로 전 세계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데 한국은 돈이 흔하고 금리는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환율 시장은 이 조합을 아주 명확한 신호로 읽습니다. 원화는 시장에 넘쳐나고 달러는 귀해진다는 신호 말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과도한 쏠림을 주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시장이 즉각 안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정부의 의지나 말보다 눈앞에 보이는 차가운 숫자와 경제 구조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차가 여전하고 유동성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말 한마디에
환율 추세가 바뀔 리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지금의 원화 약세는 밖에서는 끌어당기고 안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 결과물입니다. 이 불리한 구도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도 이제는 단순한 말의 성찬을 넘어 실질적인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굴리는 거대 기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강력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용 자산은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에 육박하며 이는 세계 3위 수준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금이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외환 시장의 방향타를 돌릴 수 있는 거대한 신호가 됩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시장과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유는 그들의 거대한 자산 운용 구조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연금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막대한 수익은 기본적으로 달러라는 화폐 단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달러를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원화로 환전해 국내로 들여올 것인지에 따라 외환 시장의 수급이 결정됩니다. 반대로 해외 투자를 늘릴 때는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기에 연금의 움직임 자체가 달러 수요를 만듭니다. 즉,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방식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과 수요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에 정부가 국민연금과 체결한 환해지와 외환 스와프 카드의 진짜 속내를 읽는 것입니다. 이 카드들은 냉정하게 말해 연금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환율 방어를 위해 연금을 도구로 활용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먼저 환해지란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현재의 높은 환율로 시장에 미리 팔아두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이는 환율을 아래로 누르는 강력한 압력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중한 외환 보유고를 직접 소모하지 않고도 시장의 달러는 충분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환해지 비용이 발생하며 만약 환율이 더 오를 경우 오히려 환차익 기회를 놓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카드가 실행되는 이유는 단 하나, 정부가 당장의 환율 폭주를 막는 것이 연금 수익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과 맺은 외환 스와프 역시 겉으로는 연금의 달러 조달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시장에 나가 직접 달러를 싹쓸이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는 데 있습니다. 연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시장에서 달러를 사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환율을 밀어올리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외환 스와프가 있으면 국민연금은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 금고에서 직접 달러를 빌려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달러 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격리해 놓는 것, 이것이 정부가 노리는 진정한 방어 효과입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직접 써서 환율을 방어하면 국제사회의 감시가 심해지지만 이 방식은 그런 부담을 교묘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스와프는 본질적으로 연금 운용 보조 도구가 아니라 환율 자극 수요를 정부 내부로 흡수하려는 관리 수단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정부는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기금을 활용한 방어막을 친 뒤 또 하나의 파격적인 세제 당근 카드를 꺼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카드는 바로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신설과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해외 주식을 팔아 달러를 원화로 바꾼 뒤 그 돈을 국내 자산에 재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 투자자가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 국내로 복귀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특히 복귀 시점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내년 1분기에 돌아오면 무려 양도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해 줍니다. 2분기에 복귀하면 80%를 감면해주고 하반기에 복귀하면 50%를 감면해주는 차등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최소 1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세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유인을 통해 서학 개미들의 달러를 국내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쪽 같은 외환 보유고를 직접 꺼내 쓰지 않고도 환율 상승 압력을 부드럽게 누를 수 있는 묘수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카드 역시 근본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시적인 제도라 글로벌 자금의 거대한 흐름을 뒤바꾸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환율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기보다는 급격한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한 미세 조정 장치로 읽힙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카드들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정부가 느끼는 환율 압박이 얼마나 거센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넘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실제 시장 플레이어들의 복잡한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플레이어는 바로 서학 개미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를 살리겠다고 온갖 대책을 쏟아내는데도 왜 그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주식을 사모으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애국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한 끝에 내린 가장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지난 몇 년간 한국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미국 시장은 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인공지능과 빅테크 기업들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우상향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의 성장세는 국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차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학 개미들의 전략이 영리한 진짜 이유는 미국 기업의 압도적인 성장성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을 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200원일 때 100달러짜리 주식을 사면 12만 원이 들지만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14만 원이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환차익으로만 약 16%의 수익이 생기는 구조이며 이는 자산 가치를 지키는 아주 강력한 해지 수단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들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전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감면 카드가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세금 조금 아끼자고 성장이 확실한 미국 빅테크 주식을 팔고 변동성이 크고 성장이 정체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플레이어인 외국인 투자자의 셈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개인보다 훨씬 빠르고 냉정합니다. 이들은 왜 한국 시장 투자를 망설이거나 자금을 빼낼까요? 그 결정적인 열쇠 역시 앞서 언급한 한미 금리 차에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미국 기준 금리는 3.75%인 반면 한국은 2.50%로 여전히 1.25%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뉴욕의 거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안정성이 보장된 미국 국채보다 수익률이 낮은 한국 자산을 굳이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하는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단 일주일 만에 약 7조 2,6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매도세로 글로벌 리스크를 피하려는 외국인들의 공포 섞인 탈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들의 자금 이탈은 다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플레이어는 수입업체와 외환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이들은 환율 흐름을 실무적으로 결정짓는 주체들입니다. 특히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상승 기대가 시장에 퍼지면 이들의 행동은 환율을 더 가파르게 밀어올리는 동력이 됩니다. 수입업체들에게 환율 상승은 곧 원자재 구매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자 항공사나 제조업체들은 결제용 달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달러가 더 비쌀 것이라고 판단하면 업체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달러 매수 수요는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외환 시장의 핵심인 딜러들은 정부의 말보다는 한미 금리 차이나 글로벌 수급 같은 근본적인 지표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국내 수익률보다 해외 수익률이 매력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원화 약세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고 수익을 노립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정부는 단상 위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외치지만 시장은 각자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외국인 투자자, 기업과 딜러들 모두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일제히 달러라는 안전한 도피처를 향해 달립니다. 이러한 개별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원화 약세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말의 힘이 통하지 않을 때 정부는 과연 어떤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경고가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되어버린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정부가 마주한 진짜 딜레마, 즉 말로만 하는 개입과 실제 행동 사이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환율이 하루 만에 35원 넘게 폭락했죠. 말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를 동시에 던졌을 때 시장은 잠시 긴장하며 그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함정은 그 다음입니다. 원화 약세의 근본 원인인 금리 차이가 그대로라면 시장은 금세 정부의 패턴을 학습해버립니다. 이번에도 일단 겁만 주고 지나가겠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정부의 구두 개입은 그저 배경 소음처럼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당국은 매번 같은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세제 혜택, 정책 패키지 등 현금 흐름을 건드리는 카드를 섞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그냥 달러를 직접 팔아 환율을 누르면 안 되나? 라는 의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순간부터는 국제룰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의 환율 정책 보고서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매년 점검하며 기준에 따라 환율 관찰 대상국을 선정해 밀착 감시합니다. 2025년 6월 보고서 기준으로 한국은 이미 모니터링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노골적인 시장 개입은 대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만약 무리하게 달러를 풀어 개입했다가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 찍히면 대한민국 경제는 상상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환율을 방치할 수도 그렇다고 무작정 개입할 수도 없는 절박한 외줄타기 상황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정부가 택하는 최선의 해법은 시장의 심리를 건드리되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중간 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민은 단순히 환율 수치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환율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는 데 있습니다. 당장 수입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고 해외 유학이나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간접적 개입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율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적어도 속도를 조절해서 경제 주체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들은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복잡한 경제 뉴스를 넘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환율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환율 변동에 대한 자산 배분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달러 강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 자산 중 일정 부분은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달러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환율 해지 전략입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연계 상장 지수 펀드, ETF와 같이 비교적 안전한 상품을 활용해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환율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의 영역입니다. 마치 날씨처럼 시시각각 변하며 예측 불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지금 당장 환율이 고점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모든 달러를 한 번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목표하는 환율 수준을 정하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사고 파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400원대에서 달러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1,400원, 1,390원, 1,380원 등 구간을 나눠 매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 환율 예측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자산을 팔아 원화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라고 생각될 때 한 번에 파는 것보다 나누어 파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환율이 내가 팔고 난 뒤 더 오르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지만 분할 매도를 통해 일정 부분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글로벌 경제 지표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복잡한 경제 지표를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이나 한국은행의 스탠스 등 핵심 이슈는 파악해야 합니다.